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가 6시 43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연초 이후에 빅테크 종목들, 그러니까 빅7 정도만 포함해서 봤을 때 한 평균적으로 50% 가까운 상승률이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 엔비디아를 이야기하면은 더 많은 상승률이 보였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올랐고요. 그냥 S&P 500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에 훨씬 못 미치죠. 뭐 2% 정도다라는 통계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여러분들의 포트 비중은 좀 변화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동안에 올랐었던 빅테크가 앞으로도 역시나 이들 종목은 그냥 그러니까 뜬구름 잡기에 오른 게 아니라 오를 만한 그 모멘텀 바로 실적 때문이었다. 뭐 AI 이런 이슈 다 제외하고요. 실적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향후에도 이들 기업은 여전히 실적은 탄탄할 거고 한데 과연 이제 금리의 방향성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부채 한도 상향 이후에 시장의 주식 시장에서의 자금의 이탈을 좀 우려하고 있는 시각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빅테크도 이거 버티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물가 지표가 이번 달의 CPI가 과연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스티키 더 이상 하락을 더 유의미하게 하지 않고 좀 끈적끈적하게 내려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자아낼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 달마다 발표되는 지표들을 보면요. 어느 달에는 갑자기 중고차 가격이 영향을 미치고요. 또 어느 달에는 갑자기 가만히 있었던 집값이 더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래서 이번 달 CPI도 뚜껑을 열 때까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네, 김석관 의원님 들어오십시오. 뭐 하십니까? 예, 들어오십시오. 자, 오늘 우리 심층 인터뷰 미래에셋증권 김석관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할 텐데요. 참 저희가 자주 모시고 싶은데 자주 모실 수가 없어서 아쉬운 분입니다. 여러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에 오시기 되게 힘드실 텐데.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좀 시간을 제가 착각하고 있어서. 제가 또 월요일날 또 굳이 모시자고 해가지고 네. 또 우리 바쁘시고 아닙니다. 예, 내 아이의 아버지로서 굉장히 힘드신데 요즘 괜찮으시니까 좀 어떻게 좀 달라지셨습니까? 항상 정신 없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은 근데 정신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요. 좀 약간 이슈가 그렇게 많진 않나요? 많죠. 많아요? 네. 이슈는 정말 많죠. 큰 이슈만 네. 좀 확인해서 그런가요? 어떤 이슈가 가장 일단 주요하다고 가장 보십니까? 중요한 거는 아마 그 지금 시장 참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하실 때 상대적으로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좀 하다 보니 그렇죠. 상대적으로는 이제 양호한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시장 내에서의 좀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차별화가 상당히 좀 과하게 최근에는 좀 쏠림 현상들이 그쵸.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지배적인 생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향후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지금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인 건데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시장 내에서도 보면 좀 차별화가 좀 극심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이제 준비한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 빅7이라고 해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빅테크 기업들이고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까지도 보면은 대략 한 연초에 50%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강보합권의 움직임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지난 일주일 사이에 겨우 올라왔습니다. 네. 겨우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S&P 500 지수를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대부분 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보고 있는데 요걸 지금 동일 가중치 그러니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엔비디아나 이런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도 똑같은 지분만큼 평가를 해 본다라고 하면 네. 이 지금 괴리가 대략 한 10%포인트 정도 나는데 이게 지금 거의 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걱정하는 바는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 그쵸. 현상이 좀 더 가중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본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좀 약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 속에서 사실 그동안에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도 아니고 거의 계속해서 하락 기조로 이어갔었던 중소형주의 반등은 러셀 2000 지수의 상승이 최근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가 좀 궁금해지는데. 네,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사이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시장이 가진 생각은 이거였어요. 뭐냐면 생각보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인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상당히 높아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나머지 기타 종목들이 같이 올라오는 모습도 좀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지난 일주일 사이에 나타났던 변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주변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게 러셀 2000 지수도 보면 상대적으로 특히 여기에 이제 엇갈렸던 시점을 보시면 이게 3월 중순이거든요. 네. 이제 은행 사태가 났었던 시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러셀 2000 중소형주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졌었고 나스닥100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 일주일 사이에 보면 러셀 2000이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경기가 나쁘지 않겠네.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근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고용과 관련해서 조금 상반된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건 좀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 러셀 2000 내에서도 보면 제가 종종 이제 말씀드린 것들 중에 지수와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 중에서 신고가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러셀 2000 중에서 52주 신고가 비중은 거의 뭐 낮은 수준이다. 5%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엔 여기에도 보면은 조금 차별화된 모습들이 좀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꾸준한 상승, 뭐 지속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앞에서 잘 가고 있는 종목들 이외에도 네.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같이 가야죠. 상승하는 모습이 같이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뭐가 필요하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익에 대한 모멘텀이 개선되는 게 나타나야 되고요. 제일 중요하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과 관련한 부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둘 다 되기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의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어떠냐라고 하는 걸 이제 나타내는 심리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이제 가장 많이 보는 지표들 중에 하나가 뭐 전미 개인 투자자협회에서 나오는 AAI에서 나오는 그 투자자들의 심리 지수도 있기도 하고, 네. 근데 요거는 뭐 Fear and Greed라고 해서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극도의, 그러니까 상당히 좀 탐욕 지수에 높아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최근에 S&P 500 베이스로 해서 콜옵션 거래 규모가 거의 역대 최고 규모까지 올라와 있다. 콜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 상방에다가 이제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저희가 파생 쪽에서의 지표 중에 볼 수 있는 시장 수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푸콜 레이쇼, 푸콜 비율이 있거든요. 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또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한쪽으로 좀 쏠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그쵸.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지수 레벨이 어떻게 보면 약간 부담스러운 레벨에 와 있는 것은 맞아요. 맞아요. 4,300선을 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네. 제가 6월달 그 먼스리 그 프리뷰 하면서 네. 지금 그때가 이제 4,200선이었고 지금 이제 4,300선까지 올라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S&P 500 기준의 컨센서스와 밸류로 보면은 일단 현재 시점에서 보면 거의 한 4,200은 일단 상당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 4,200에서 4,300선까지 이렇게 약간 밸류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밸류업이 됐다기보다는 가격이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하죠.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이 이익 컨센서스가 좀 더 높게 올라갈 여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한 3주 동안 이 218달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움직이지 않고 있고 실제 연초에는 220달러였어요. 네, 올해 연말로 예상해 보면 오히려 내려갔네요. 오히려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요 뒤에 그래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최근 3월 중순 이후부터 보면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거의 플랫해요.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주가 지수는 좀 더 올라가 있는 모습. 이러니까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100은 좀 더 심합니다. 물론 그 연초 이후에 보면 그러니까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빅테크들 중심으로 해서 이 개선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은 맞아요. 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AI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컨센서스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나스닥 100 같은 경우도 보면 전체적으로 연초 이후에 한 8% 정도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긴 했지만 주가는 그보다 더 올랐죠. 거의 한 40% 가까이 올라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 검정색 라인이 이익 추정치인데 네. 이 이익 추정치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은 이렇게 계속 빠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제 작년 한 해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여기 계속해서 올라가야 하는 모멘텀들이 발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직은 그렇게 뜨겁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제일 이제 중요하고 또 앞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유동성 부분이었는데 그 유동성 이야기는 이번에 부채한도 협상 얘기하면서 항상 지적이 됐죠. 우려가 되는 건 채권 발행이 늘어나면서 이 증권 시장에서의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유동성 공급도 그러면은 안 좋은 거잖아요. 마이너스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초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시간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이 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재무부가 지난주에도 발행 규모를 늘렸고요. 네. 이제 이번 주도 본격적으로 이제 늘려나갈 계획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보면은 6월 말 기준으로 대략 이 지금 미국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일반 계정 현금 계정이 TJ라고 하는 건데 요게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300억 달러까지 내려와 있다가 지난주에 계속 이제 발행 규모를 늘려 나가고 이번 달 말에 말 기준으로 대략 한 4,25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 회계상으로는 하반기가 들어갔거든요. 9월 말까지니까 하반기가 들어갔는데 재무부가 그 5월 초에 내놓은 그 국채 발행 계획을 보면 대략 한 1조 달러까지는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서 보시면 제가 아까 시기상으로 구분지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TJ 계정이 초반에 늘어나는 이 시점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증시에는 수급상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과정은 시장의 유동성 공급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게 늘어나는 과정은 유동성 회수 과정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TJ가 늘어나는 이 초기 국면은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은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은 늘어나는 시기잖아요. 이 TJ를 늘려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3월 달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3월 이후부터 보면 이 TJ 계정이 계속 줄어드는 과정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늘어났던 거는 미국의 이제 소득세 납부하면서 일시적으로 좀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방향성은 하방이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증시의 유동성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했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TJ를 극적으로 늘려야 되는 이 초기 국면에서는 수급적으로는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네. 이제 그 말인즉슨 앞서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두 가지 요건을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익과 유동성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두 개 다 어떻게 보면 약간 네거티브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증시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좀 임계점에 와 있는 상황들이 시장 내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 상에서 좀 나타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모든 지표들이 다 나오거든요. 내일 일단 오늘은 좀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라고 하면 내일 미국의 CPI가 나오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이틀 동안 그 FOMC 회의가 있는데 네, 이제 수요일 날 그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쵸. 미국 시각입니다. 미국 시각으로 나올 거고 그거 끝나고 나서 ECB 통화 정책 회의가 있고요. 그 끝나고 나서 BOJ 통화 정책 회의가 있어요. 다 몰렸나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또 있을 예정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콜옵션 거래량이 네.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핀트가 약간 틀어지는 시그널들이 나오면 네, 생각지도 못한 시장의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내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 물가를 보고 FOMC 결과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의 컨센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시장의 컨센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자료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지금 이제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로 한 0.2% 정도 상승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코어 같은 경우는 거의 0.5%입니다. 코어가 이제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지표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일단 그 FMC에서도 보면 이 코어 쪽이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헤드라인은 떨어지는 모습이 완만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코어가 생각보다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콜 CPI도 그렇고요. PC도 그렇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좀 더 아까 어떤 분이 뭐 매파적일 것 같다라고 하는데 멘트는 좀 더 매파적일 수 있어요. 지난 5월 달 FMC도 그랬고 네, 그때는 좀 멘트가 그나마 좀 약했거든요. 약한 모습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좀 세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멘트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헤드라인 둔화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근원 물가가 생각보다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림을 좀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이번 CPI 발표에서는 뭐 어떤 게 가장 좀 주요하게 변수가 될 것 같으세요? 최근에 보면 항상 그 달마다 달랐어요. 어떤 달은 갑자기 뭐 중고차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다. 뭐 집값이 생각보다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해서 떨어져서 좀 줄어들고 그 하락세가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항상 나왔잖아요. 이번 달에는 어떤 지표가 좀 꺾일 거라고 보세요? 뭐 일단 전체적으로 뭐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네. 있기 때문에 헤드라인은 문제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떤 그 세부적인 항목들을 좀 살펴보시는 것보다는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뒤에서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저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식품 가격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걸 좀 대용해서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라든지 또는 뭐 그 세계 식량기구에서 나오는 식량 가격 지수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물가가 떨어지는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에너지 가격도 상당히 좀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공급망과 관련한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거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공급망과 관련해서 오히려 이러다가 경기가 너무 둔화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수준까지 와 있어요. 수요가 좀 줄어들까 봐.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세부 항목들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들 중에 전월 대비로 어떻게 증가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전월비, 네. 전년비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번 달은 0.2%이지만 다음 달은 0.4%로 지금 예상을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각 기관마다 각 하우스마다 이거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본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보면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0.2% 이상만 되면 하반기에 물가가 다시 튑니다. 다시 튀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걱정해야 되고 실제 작년 6월에 아마 이제 물가가 최정점이었을 거예요. 전년 대비로 9.1%였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이제부터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6월 이후부터 데이터에서는 기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 부분 빠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집값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YOY로는 전년 대비로는 빠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전월 대비로는 또 쉽게 빠지고 있지 않은 모습이 나오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어떤? 집값과 관련해서 좀 특수성이 있는 게 지금도 보면은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료가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수성이 있냐면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만약에 집값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금리가 높아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는 특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매물이 잠겨요. 왜요? 왜냐하면 집의 대부분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네. 그것도 30년 만기.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데이터에서 보면 2020년, 21년 이때 3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비중이 전체의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근데 지금은 금리 레벨이 6.8, 6.9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신규 매수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매물은 좀 잠겨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약간 집값의 왜곡 현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 같은 특히나 뭐 호주나 뉴질랜드, 뭐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도 보면 특히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지역들을 보면 집값이 생각보다 상당히 가파르게 떨어지는 모습들. 최근에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모습들이 나온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스티키한 모습이 집값에서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코어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좀 계속해서 좀 그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물가와 관련해서는 뭐 특히 헤드라인 물가는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만 이제 걱정해야 될 부분이 아까 제가 공급망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네. 지금 이 뉴욕 연은에서 집계에서 발표하는 이 공급망 압력 지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글로벌 물동량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데이터로도 좀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시장입니다. 네. 아까 이제 결국에는 그 코어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고 연준이 이제 주요하게 보는 지표는 코어 PC물 물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노동시장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다르게 작용을 하는 거죠. 아까 서두에서는 제가 이게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그런 근거였다라고 하면 이 물가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물가가 높게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지표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그 시장의 구인 배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인 네, 배율. 그러니까 실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몇 개나 되어 있는지. 이게 지난달까지 대략 한 1.64개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이게 가장 높았을 때가 거의 한 2개까지 갔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이 구인 배율이 만약에 1.8, 지금 이제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1.8까지 올라왔거든요.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물가가 지금 보면은 어떤 시나리오든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네, 적어도 3분기까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4분기 이후부터 보면 요게 이렇게 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게 이제 노동시장에 따라 달라 있다. 그러니까 이 구인 비율이 만약에 1.8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부터 가게 되면 이 인플레가 3.5%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다시금. 네,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고요. 구인 비율이 1.2가 된다 하더라도 뭐 한 내년 상반기에는 3% 초반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인배 그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좀 쿨링 다운, 좀 냉각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고용지표 발표가 되고 하면은 뭐 옐런도 그렇고 고용이 너무 강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고용 강한 거를 어떻게 뭐 기업한테 신규 채용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일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 직업 구하지 마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근데 약간 인위적으로 이거를 좀 진정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고용 시장을. 그렇죠. 근데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한계 상황에 직면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근데 좋은 이제 상황이. 결국에는 연준이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각 기업들마다 찾아가 가지고 야 너희 고용하지 마, 고용 줄여,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니까. 네. 왜냐하면 결국에 연준이 얘기했던 거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연준이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희가 물가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가격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는 지점을 찾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그 병목 현상들이 있었을 때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공급망 쪽은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수요단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럼 그 수요단은 결국엔 이 수요를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수요 의지를 줄이면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가게든 기업이든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네. 이번 달은 일단 동결이 우세한 전망이긴 그쵸, 합니다. 그쵸. 동결이 우세한 전망이긴 한데. 최근에 일부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계속 보험성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달에
앞으로도 혹시나 추가적인. 네. 그래서 일단 현재 상황에서 지배적인 의견은 동결이지만 그 보험성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것처럼 물가가 떨어질 듯 하면서도 다시 튀어오르는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추가 인상에 대한 강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한 시장에서는 지금 한 차례 정도 더 인상에 대해서 좀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꽤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이번 달 회의에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망을 좀 바꾸는 데 있어서 네. 실업률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또는 경제 성장률과 관련한 전망들이라든지. 그런데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가 상당히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다른 세부적인 지표들, 뭐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라든지 네. 이런 지표들을 보면 단순히 미국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 하방 압력이 높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지난주에 안 좋습니다. 발표된 중국 쪽 수출 데이터, 수출입 데이터도 보면 네. 생각보다 계속 좋게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경기에 대한 압력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저는 이제 일단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더 있다면 경기도나 가능성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안 되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저희가 또 우리 김석한 위원님을 소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정말 항상 다양한 지표로 시장의 흐름을 쭉 짚어주시는데 이번 주에 가장 주요한 내용들을 콕콕 집어서 잘 확인을 해주셨고요. 여러분께서도 도움 많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미래에셋증권 김석한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